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 대상국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입니다. 이는 지난 4월 환율 보고서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강한 미국의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을 정당화한다면서 점진적인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가 일정 기간 제약적인 수준에 머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9월 FOMC 의사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켓워치는 다수의 위원은 기준금리가 경기를 둔화시킬 수준까지 지속해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한 데 따라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2% 하락한 25,691.22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9% 하락한 2,807.26에,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한 7,638.05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영향으로 급락하며 배럴당 7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3% 급락한 69.7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 달 만에 최저치입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재고 지표와 사우디와 미국 간의 충돌 가능성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날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약 649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213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도했지만 개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73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FOMC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페드 측은 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한국은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됐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금감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원안을 고수를 했습니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 영향 함께 살펴보고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중 무역 전쟁과 금리 인상 이슈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오늘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IBM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7%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또 다우 지수가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많이 하락해서 외신들은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제 뉴욕 증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일단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변수가 많았죠. 아시는 것처럼 9월달 FOMC의 어떤 의사록이 오늘 발표가 됐고요. 또한 미국 시간으로 장 마감 직후에 환율 관련돼서 또 페이퍼가 나왔고, 그리고 실적들 관련돼서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3대 지수의 약세는 이런 어떤 외적인 변수가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10년물 TV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지난 10월 달에 3.2까지 갔다가 이제는 3.1에서 마감됐다는 걸 보면 이제 미국의 금리는 인상을 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10년물 채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그 환율 페이퍼는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증시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끝난 그 미국 증시 관련돼서 골드만삭스가 이제는 금리가 인상한다, 그런 기조 속에서 골드만삭스가 오늘 2.9%, 그러니까 3% 급등으로 마감됐다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상보다 IBM이 오늘 7%대 급락했습니다. 즉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관련돼서 넷플릭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팡이라는 종목, 즉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넷플릭스 또한 몇몇 종목들이 예상보다 기술주가 고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즉 5% 급등을 보면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는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이 좀 좋게 이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 끝난 미국의 시장 관련된 큰 이벤트가 FOMC 관련돼서 의사록이 예상보다 시장에 상승을 좀 막았다는 것,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나오는 환율 관련 페이퍼,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몰라도 내일의 미국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FOMC 의사록 함께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연준은 강한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정당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신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연준의 이 긴축 정책 때문에 미국의 희망이 저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이것은 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지금 앞에 파월 의장이 지금 화면에 좀 비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월 의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지금 인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상당히 윗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자, 그럼 파월 의장이 왜 미국의 어떤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새벽에 그 페이퍼가 나왔죠. 이번에는 의사록, 즉 마이너트입니다. 9월 달에 금리 인상했는데 각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FOMC 사이트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주된 내용은 이것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어기 때문에 상당히 긴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파월 그 의장은 기본 바라본 시각이 뭐냐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그 파이낸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미국의 에코티, 즉 증권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팩트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경제에 대한 아울 전망이죠. 전망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4줄 패러그래프 예상보다 짧지만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즉 파월 의장이 바라본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그러면 이거 점도표를 제가 지난 시기에도 말씀드려봤는데요. 점도표에 대한 모습입니다. 2018년 올해부터 2021년, 실은 2021년 이후에는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2.5에서 2.5 밴드까지 갈 수 있다, 즉 이번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일단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내년입니다. 내년에도 현재까지 보면 포인트가 주로 2.75부터 3.75 이 밴드에 몰려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올해 12월 달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에 약 3번 정도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돈이 많이 풀렸지만 그것을 좀 빨아들이겠다, 즉 긴축작용하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국 증시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감내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 페이퍼 관련돼서 몇 가지, 즉 이 페이퍼 관련돼서 마이너트에 몇 가지 페이퍼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기본적으로 그 금리 인상 양적 완화가 긴축이 된다 그러면 과연 미국 기업들이
결국 3분기, 4분기 기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과연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최근 들어서 시장의 가장 큰 적은 연준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만큼 독립적인 판단하고 있는 연준을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하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앞으로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에 3번 정도 기준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데 과연 파월 의장이 그 뒷심 있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코멘트를 과연 얼마나 막았을지 그런 부분들이 이 시각 월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전 상태를 유지한 것인데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각국이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수출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저것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국이다. 환율 조작 의혹국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많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관련돼서 환율 관련돼서 페이퍼가 상당히 좀 논란이 커졌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그 미국 재무부에 가시면요.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매크로 이코노믹 관련돼가지고 또는 그 FX 관련돼가지고 결국 미국 재무부가 의회 보고하는 페이퍼 이게 그 겉 헤드라인을 잠깐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이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 오늘 새벽에 페이퍼가 나온 페이퍼 관련돼서 보면 이번 리포트 관련돼서 통상 모니터링 리스트 이것을 한국말로 보면요. 관찰 대상국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합니다. 관찰 대상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일본 그리고 한국 또한 인도 그리고 독일 그리고 스위스 마지막으로 차이나 이 6개 국가를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문호스틴 재무장관이 모니터링 리스트 즉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페이퍼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6개 어떤 나라들이 이번 4월에 즉 이번 4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정도 어떻게 보면 환율 페이퍼가 나오는데요. 지난 4월 달에도 이렇게 페이퍼에 지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지 이거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 관련돼서 몇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환율 조작국 또한 환율 그 관찰 대상국 이런 어떤 팩트가 있는데요. 캐테고리 3개입니다. 1개, 2개, 3개 모습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약 200억 달러 정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국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멕시코, 일본, 저머니, 이탈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고 또한 두 번째 조건이 맞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환율 조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은 뭐냐면요. 인터벤션 즉 환율 관련돼서 개입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맞게 되면 이것은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 미국이 지정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한국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무역 수지 관련돼서도 좀 이익이 좀 있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밸런스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보는 그 경상 수지 같은 경우에는 GDP의 3% 이상이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이 이번에 그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었죠. 또한 일본도 됐고요. 또한 독일도 됐었고요. 그리고 인도와 한국 마지막으로 스위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은 뭐냐면 중국을 향해서 이런 얘기 했었죠. 중국이 위안화가 환율 조작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중국 관련돼서는 환율에 대한 코멘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결국 미국의 그 문호신 및 재무장관이나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환율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환율을 예상보다 강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시그널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트렌드를 보면 일단 중국은 환율 관련돼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결국 우리가 이 환율을 통해서 말씀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자, 우리가 중국 위안화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떤 코멘트 했냐면요. 이게 좀 약간 좀 팩트가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 달러당 6.2위안에서 최근 들어서는 6.9위안까지 올라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본 시각은 이 위안화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즉, 위안화가 달러 대비로 내려가서 그만큼 미국의 수출이 상당히 안 되도록 하는 것인데 예상보다 위안화가 약세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미국 상대로 무역 수지 흑자가 되는 것은 환율을 중국이 건드린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관련된 코멘트가 없다는 거 보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 또 다른 팩트인데요. 이건 이번에는 그 원달러 환율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2번 4월과 10월 달 환율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요. 기계적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4월 달 되면 원화가 강세보다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원화가 강세보다 약세로 가고 있고요.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4월 달과 10월 달 되면 해당 나라의 통화가 달러 대비 예상보다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환율 관련돼서 페이퍼가 나오기 전에 좀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4월 달에도 환율 페이퍼 이후에 다시 한번 원화가 약세로 됐었죠. 또한 10월 달에도 최근 들어서 팩트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4월 달과 10월 달 환율 페이퍼가 나오기 전에는 원화나 해당 통화가 강세로 가지만 그 지나고 나서는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 환율 관련된 페이퍼가 나올 때마다 각국들이 환율을 조작하는 예상보다 우픈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이슈가 뜨거운데요. 최근 우리 증시와 커플링되고 있는 중국 증시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중국 증시가 기술주들의 강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2018년을 기준으로 20에서 30%의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주식 담보 대출을 한 민영 기업들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추가 하락까지 예상해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주식 담보 대출은 기본적으로 팩트가 그거죠. 주가가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주식을 담보로 소위 그 론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이 지수가 23%대 올 한 해 들어서 23%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레버리지 그 마진콜 라인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 좀 중국 상하이 지수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3,50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500선 단기간에 1,0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것은 25% 전후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그동안 중국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좀 더 길게 보시면요. 주봉 차트로 좀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2017년도, 2016년도부터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8년도도 좋을 것이다. 그런 어떤 2016년도, 17년도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보셨던 분들이 올해 소위 풀로 질렀는데 주가가 좀 밀렸다 이렇게 보기 좋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연 최근 들어서 그 중국 상하이 지수가 왜 이렇게 급락하는지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본적 무역 갈등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집계탄을 맞고 있다 보겠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잠깐 주식담보대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다른 좀 정책을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즉 그만큼 기준금리를 인하를 통해서 주식을 어떤 부양시키려는 좀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급 준비를 그러니까 중국의 각 은행들이 소위 중앙은행의 소위 그 일정 부분 예치하는 그것들을 좀 풀어가지고 그만큼 시장을 좀 유동성을 좀 보이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관련돼서 얼마나 관세 관련돼서 전쟁이 일지 몰라도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결국 미국이 이겼고 지금 보신 것처럼 중국의 상하이 지수가 급락했다는 거 보면 중국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딜을 잘하냐 그런 부분들이 중국 지수의 어떤 방해성을 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그 PMI 지수를 비롯해서 중국의 어떤 제조업 지수 등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미국이 환율 관련돼서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 환율 관찰 대상국에 이렇게 어떤 위안화 관련돼서 좀 어떤 좋은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미국의 어떤 선물에 화답을 해야 될 타임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중국이 어떤 선물을 미국에 던져주냐 그런 부분들이 중국 상하이 지수의 급락을 더 이어갈 것인지 또 막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큰 키포인트라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시 주석의 행보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모두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개장 약 4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10월 달도 참 녹록치만은 않네요. 10월 달은 4분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어떤 주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인데요. 그러나 이 10월도 결코 녹록치만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 길이 아니면 가지는 마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드렸고, 그리고 본인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쉬는 것도 중요한 투자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참고 기다리면은 그 기회가 오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렇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또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동안 이번 주 가장 큰 핵심이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2가지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론이 났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자, 미 재무부가 1년에 2번씩 발표되는 환율 보고서에서 우려했던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전 방송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포함되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일본, 스위스 같은 기존 관찰 대상국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화요일날 제가 그 조작 가능성 적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렸다시피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9월. 그런데 미국은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다 하는 FOMC 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의사록에 따르면 점진적인 미국 금리가 인상이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3대 시장이 모두 장적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증시도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지금은 조금 인내의 시간이 아닌가, 참고 기다리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대처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나온 이슈를 보니까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투자자분들은 좀 피로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재감리를 신청을 했는데 금융감독원이. 근데 그 재감리 결과도 크게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고의적 분식회로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요성은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코스피 시장을 떠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라면 제약과 바이오 시장을 그렇죠, 선도할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그룹을 이 신약개발 바이오로직스를 축으로 한 그런 미래성장 정책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를 다시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재감리 요청 3개월 만에 다시 첫 번째 결론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 그 여파로 일부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다음 달에 나겠지만 중징계 가능성은 조금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첫 번째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함으로써 난항을 거듭했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역시 다음 달로 좀 더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회사 측의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로 인해서 어제 장중한 때 7, 8%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3.7%를 하락하면서 45만 원을 됐습니다만,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요한 것은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서 이미 상당폭 하락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말에 9월 27일을 고점했죠. 55만 6천 원을 빌드로 해서 거의 10만 원 가까이 이미 크게 2주 연속 하락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력한 악재라도 그 악재가 발표하고 나서는 그 악재가 많이 소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가 이탈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반전하기까지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역시 주가는 소강구연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는
이 한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국면이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대로 최근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와 함께 이 안전 자산에 대한 이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금과 달러가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그리고 금 그리고 엔화에 대한 투자가 늘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선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전입 가격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죠. 물론 이번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거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지정을 안 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것도 여전히 문제인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 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25%가 넘어섰다가 지금 3.1%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 4%대도 진입할 것이다 하는 것이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미국 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조달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킬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선진국 시장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자금 이탈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것 또한 우려감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국내 시장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역시 불확실성으로 해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 이동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라면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죠. 첫째, 금이고요. 월드죠.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 엔화. 미국의 달러와 일본 엔화. 이것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이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금 같은 경우에는요. 온스당 1230달러를 넘어서는 최고가 행진을 8월 이후에 보이고 있고요. 달러 환율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를 넘어섰다가 어제는 1126원으로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엔 환율도 100엔당 1013원을 넘어섬으로써 역시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ETF죠. ETF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이 ETF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주식을 초창기에 진입하셨던 분들,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ETF라는 것은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를 장점을 합쳐놓은 겁니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는 상장되지 않았지만 ETF는 상장돼서 주식시장에서 종목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TF 시장에서도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5.6%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코덱스 골드 선물은 2.9%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4%대가 타이거라든지 코덱스 그리고 코세프에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에 대한 강세도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타이거 일본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무려 7%가 넘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단순히 주식에만 국한 짓지 마시고요. 지금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배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을 참조하시면서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한번 구사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좀 하락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안전자산이 계속해서 선호가 되니까요. 금 가격, 달러와 금은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도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세계 자산가들,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금 가격도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강달러 기조에도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신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주식을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이런 단순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 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죠. 주가의 상승 확률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려면 세 가지 패턴입니다. 상승, 하락, 행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에도.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횡보장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 하락장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여러분께서 실력을 그리고 그런 전략을 갖추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라든지 주변에 이 금융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금주도 이미 두 가지 굵직한 이슈가 마감이 돼서 해결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건 뭐 1000번을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얼마? 1100원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국내 시장은 상승의 나래를 활짝 펼 수 있겠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1130원대에서 1120원대로 그래도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위안은 됩니다만 역시 원달러 환율 동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굵직한 이슈가 오늘 있죠.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엄청나게 깊어지지 않을까, 혹시 머리가 빠지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 정도인데요. 자, 금통위에서 두 가지 결정을 하죠. 과연 우리나라 금리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부 측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도 이 금리 여파가 크다. 경제가 둔화되는 것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한국은행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이 강한 현재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금리를 인상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늘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금리 동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수정 경제 지표가 발표되죠. 수정 경제 성장률을 하향할 것으로 한 0.1% 하향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한국은행도 약간 불확실성, 불안감을 던져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금통위 결과 계속해서 두 가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어제도 발표가 됐는데 금융주들이 크게 상승하고 일부 IBM을 포함한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알코아를 포함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P&G 등이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업 실적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과 내일에 걸쳐서 EU 정상회담이 열리죠.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28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회담하는데 두 가지 안건이죠. 하나는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일랜드 국경 문제. 이 두 가지가 큰 핵심 이슈입니다. 어떻게 귀결되냐에 따라서 유럽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이 점도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19일 날이요. 내일 모레는 중국 3분기 GDP가 발표되죠. 평소보다 이번에 발표되는 중국의 GDP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중국 GDP 발표 이후에 중국 시장의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주에도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2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지도 않죠. 그리고 잠깐 장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옆에 있는 것처럼 리얼타임으로, 그렇죠,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초단기 매매 실시간을 한다 하여 그것이 수익과 직결될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큰 흐름을 보는 여유로움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내 시장의 기조는 하락 기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는 거죠. 상승 기조 하에서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하락 기조, 하물며 하락 기조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연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문가의 수준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렇죠,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하락 기조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단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반찬값 벌러 들어갔다가 기둥비가 뽑힐 수 있는 장이 지금의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락에 따른 반등만 예상되고 있다. 국내 시장도 어제 오늘 이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반등을 했죠. 그러나 이것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까지 확인될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확인의 투자라 하는 말씀 드렸죠. 예상하고는 분석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투자는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매도의 반등이기 때문에 그 반등을 너무 노리지 말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별적 극소 수익 종목만 성장하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 있는 분만이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여전히 저는 관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승한다 하면은 역시 일부 종목은 현금화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해주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이제는 주식의 흐름을 좀 알겠다 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왜? 이미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점 대비해서 한 20%가 떨어져.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다. 분할 매수. 또 떨어져. 또 분할 매수. 또 떨어져. 나머지 있는 돈 다 매수. 그런데 바닥인 줄 알았던 주식이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는 땅굴이 있고 땅굴도 1호 땅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2호, 3호, 4호 몇 호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그렇죠. 상승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쁜 시간입니다만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할 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는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L라는 주식을 매수했는데 하락합니다. 빠집니다. 평균 매수 단가 맞추기 위해서 더 매수해? 이것이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자, 매수했습니다. 올라가? 내가 매수를 잘했네. 그리고 전략이 좋았네. 더 매수. 또 올라가? 나머지 다 매수. 이것이 분할 매수입니다. 그 점만 염두에 두신다 하더라도 하락기 좋아해서 주식에 물려서 고생받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장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실탄을 보유해주는 이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수적 접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곳곳으로 안개가 자욱하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은 오늘 늦은 밤까지, 경상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내륙은 오늘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경북 동해안에 20에서 50, 많은 곳은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가 오는 데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종일 쌀쌀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7도, 한낮에는 1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더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13도, 울진 14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가끔 구름 많겠고 경북 내륙은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19도, 부산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일부 남해와 동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초반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